안녕하세요. 그래서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시 한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며시 한편 살며시 특집으로 최근 세 번째 시집 수고는 적고 댄서는 마른다를 펴낸 천수호 시인편을 준비했습니다. 천수호 시인님과 함께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시인님의 진정한 팬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 공개방송처럼 낭송가 및 방청객 등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곳은 고향 어울림 누리내 별따기 배움터 2층에 위치한 고향 영상미디어센터 제작단 전용 팟캐스트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시인님과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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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인님부터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어제의 천둥번개를 지나서 좀 흐린 날 인사드리게 된 시선은 천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기타를 사랑하고 시에 기대어 사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수호 시인님의 시 안에서 늘 푸르듯이 늘 자연스럽게 흐르고 싶은 이호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어쩜 세 분 다 자기소개를 너무 개성 있게 잘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인님과 이야기 나누며 선생님들의 낭독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물론 시인님의 육성 낭송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시인님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천수호 시인님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현대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옥편에서 미꾸라지 추자 찾기가 당선돼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아주 붉은 현기증, 우울은 허밍, 수건은 적고 댄서는 마른다, 저산 간다 저산 잡아라 등이 있습니다. 현재 명지대 개곤 교수로 계시며 당국대와 서울 북부기술원 등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횡성 예버덕 문학의 집 운영위원이며 물레동 작은 서점 청색종이 상주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천수호 시인님의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인님과의 인연은 작년 5월에 시작되었어요. 물레 골목에서 한 컷의 시를 찍다. 일명 청색 디카시라는 프로그램과 또 참여자들이 차시별 주제에 맞는 최고의 시를 찾아와 모든 시를 다 아는 듯이 바라보면서 최고의 단 한 편의 시를 고른다는 의미의 전지적 참견시라는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함께 했었던 선생님들 두 분이 시인님과는 저보다 더 오래된 인연으로 또 진정한 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시인님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색종이 상주 작가로서 2021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으로 AI 시대에도 빛나는 이 시를 좋아해, 그리고 시원한 삶 시작하는 물레라는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천수호 시인님, 김소연 선생님, 이호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반갑습니다. 네. 그럼 살며시 한편 살며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시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까지 낸 시집에 대해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시집을 오감, 그러니까 감각으로 좀 나눠본다면요. 첫 번째 시집은 우선 그 본다라는 것에서 시작했고요. 그것도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 그 사물의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았고요. 두 번째 문학동네에서 나온 우울한 허밍은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듣는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살아있음의 기척들 혹은 죽음의 기척들까지도 읽어보려고 했던 시집이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작년 11월에 나온 문학동네의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 이 세 번째 시집은 이렇게 만진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젖고 마른다라는 것에서 약간 촉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사가 들어있는 그런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머니랑 같이 쓴 시집이 있는데요. 2013년도 1월에 책나라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저산 간다 저산 잡아라. 이 시집은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메아리 시집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메아리. 어머니가 네. 한 편의 시를 쓰고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메아리처럼 답시를 쓴 그런 시집입니다. 아, 메아리 시집. 네. 안, 이, 비, 설, 신, 의 중에 그러면 안, 이, 신이 나왔다고 하면 될까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 이전 시집들 다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프닝 낭송으로 검은 철사 너머 이호정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정 선생님.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은 철사 너머 천수호. 가짜 나무 한 그루가 카페 한가운데 서 있다. 가짜 사과를 달고 있다. 사과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구나. 가짜를 만지작거리며 진짜를 생각한다. 이 사과는 왠지 가짜 같아. 진짜 같은 나무에서 가짜를 기억한다. 가짜를 보면 진짜는 더욱 모호하다. 가짜는 진짜를 닮으려 얼마나 애절했을까? 진짜는 가짜를 놓으려 얼마나 무심했을까? 가짜 햇살에 가짜 바람, 가짜 흙에 가짜 물방울. 기막히게 진짜 같은 사과나무 한 그루 아래서 뉴턴을 생각하며 만유인력을 생각하며 진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잎과 진짜 나무로 만든 가지와 진짜 스티로폼으로 만든 흙을 보면서 진짜 이름과 가짜 나무를 기적처럼 묶고 있는 검은 철사 너머로 가짜와 진짜가 범벅된 사람의 손이 설핏 보인다. 죽음이라는 철사에도 묶이지 않는 가짜 사과가 진짜 과일처럼 툭 떨어진다. 네. 이호정 선생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네, 첫 번째 시 검은 철사 너머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가짜 사과가 진짜 사과처럼 툭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막히게 진짜 같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사과하면 항상 백설공주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포엠집 하는 거 아시죠? 네. 다음에 이 중력에 관한 포엠집 할 때 커리큘럼으로 시인님의 시를 한번 활용해 봐야겠어요. 그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초대해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이런 그 가짜 나무가 있는 카페 풍경 마주한 적 많으시죠? 네. 저도 있는데 비슷한 경험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짜 나무들 역시 시인님의 눈에는 포착이 되나 봐요. 이렇게 한 편의 시가 탄생되는 걸 보면. 네. 검은 철사 너머는 이 시집의 서식격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사실은 검은 철사라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죽음이라는 철사에 묶이지 않는 것은 그 생명체로서는 가짜인 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라는 것을 갖다 대기는 했지만 그 살아있음의 소중함, 그 거기다가 진정 살아있음의 소중함까지 좀 말하고 싶었고요.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 시집은 기존 시집과는 어떤 변별력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번 시집의 제목이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집 소개를 할 때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게 촉각적인 어떤 만진다에서 네, 출발했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 제목이 수건은 젖고 된서는 마른다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제 시 속에 있는 한 구절인데 그 출판사 그 문학동네 편집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제목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오랜 시간 저를 설득을 했는데 사실은 들어보니까 참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이 여기 다 들어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네, 네, 그 시 속에 들어있는 건데 수건은 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수건을 젖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노동이잖아요. 네.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수건을 젖게 하는데 마침내는 그 젖은 수분이 다 마르게 되고 그러면 또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자기 각자의 그 인생을 사는 춤추는 댄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시집 제목에 그 어떤 인생이 다 들어있는 그런 제목 같아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그거 참 괜찮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긍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시집은 유난히 그 병과 죽음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두 번째 시집에도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지만 이번 시집은 정말 애도할 때까지 다 해보자 그 마음으로 죽음의 총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제 주변에 있는 제가 겪었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시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도의 시집. 네. 몰랐는데 우리 모두 댄서였군요. 네. 그럼 이번에는 외포리 갈매기 들어볼까요? 김소연 선생님,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외포리 갈매기. 두 눈 감고 두 발 모으고 불길로 밀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 가지런히 발 뻗을 때는 정지 비행을 위해 한잠에서 깨는 시간이라고 해두자. 눈 뜨면 천길 낭떠러지. 갸웃거리는 뾰족 부리는 그때 그 이야기를 물고 있다고 해두자. 하늘을 밥그릇처럼 엎으며 먼 우주를 바다에 쏟아넣기도 하지만 너는 돌아올 기색도 없이 떠났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한번 휙 돌아서 구름을 바꿨습니다. 네가 돌아오는 길을 잃지 말라고 눈빛으로 하늘 구석구석을 쓸어보지만 기가 막히게도 네가 먼저 거리를 둔다. 한 생을 잊기 위해 열린 서랍을 한꺼번에 닫는 눈꺼풀, 조금씩 흘리고 있던 먹이를 봉지째 툭 놓쳐버린다. 이제 너로부터 듣는 말이 더 길어진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들 목소리 너무 좋은 걸 어떡하죠? 네, 이번 시집에는 가까운 이들의 병, 이별, 죽음의 이빈치가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나이를 든다는 게 병명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더라고요. 쿵쿵 이렇게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마치 내게로 그 모든 병명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병이 걸렸다라는 소식들도 정말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게 점점 더 내가 자연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족도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죽음에 관련된 시 두 편 더 들어볼까요? 천소 시님의 목소리로 송도, 이어서 제가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들려드릴게요. 시님 먼저. 네.
송도, 검은 배를 한 짝씩 신고 대양으로 미끄러져 나간다. 누굴까 저 큰 발의 임자는. 아버지가 그 옛날 신었다는 검정 고무신에 가끔씩 하얀 꽃그림을 그려넣는 언니가 있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언니의 매화는 천천히 떨어졌다. 회색 바다 위에 검정 고무신이 흩어진다. 어디를 디뎌야 아버지 화가 풀릴까? 언니는 검정 치마 뒤로 흰 붓을 숨겼다. 알 수 없는 무늬가 엉덩짝에 어rum거렸지만 언니는 혼자만 몰랐다. 아궁이에 젓가락을 달고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넣고 분꽃이 쪼개어 실핏줄 붉은 볼에 비벼댈 때마다 두 눈 부릅뜨던 아버지. 검정 고무신을 꽃신으로 만들던 언니는 꽃신의 매화가 다 진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늦게 용서한 줄도 모르고 흰 무명천을 매화 봉오리처럼 휘휘 감고 숨었다. 아버지의 고무신 보폭도 줄어들어 겹겹의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듯 천천히 멈췄다. 그 꽃잎이 다시 수십 번 새로 피고 바다 얘기는 점점 더 까마득해졌다. 기일만 되면 키 큰 아버지는 저 너른 바다 위에 검정 고무신을 흩어놓고 이제는 제법 나이 들어 처연하게 분꽃이 빻는 언니를 내려다보고나 있는 듯이 참 나른하게 화창한 날씨를 내다 걸었다.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천수호. 당신이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할 때 발에 걸리는 줄넘기 같은 저 산은 파도를 밑변으로 받치고 있었다. 당신이 손을 뻗어 저 산의 뒤쪽을 얘기할 때 나는 몸속 파도가 퍼붓던 애초의 격정과 나지막한 봉분의 속삭임을 뒤섞고 있었다. 당신은 그렇게 왔고 또 그렇게 떠났다. 오고 또 갔다고 했지만 그곳이란 원래 없는 것. 파도가 풀어내는 바다. 당신이 다시 온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다 다르다고 생각할게. 갈매기가 한쪽 발을 적실 때와 통통배가 빠르게 지나갈 때의 파도가 다르듯이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 조의금을 보내온다. 당신이 저 바닷물에 녹아드는데 5개월이 걸린다고 했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바닷물이 소금이 되는데 한나절이면 된다는 내 말에 당신은 또 저 건너편 기슭으로 달아난다. 다시는 안 돌아올 기세로 가쁘게 숨을 몰아쉰다. 파도의 겹겹 또는 첩첩 그 깊은 물결 속으로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호흡과 맥박과 혈압을 곤두박질 치는 수치로만 지켜보았던 그때처럼 터지는 파도, 삼키는 파도,
뒹구는 파도, 놀라는 파도 사이로 또 한 번 지는 굵고도 붉은 당신. 아, 네. 송도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두 편 들려드렸는데요. 송도는 그러면 그 부산 바다 송도인 거예요? 네, 시는? 맞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제가 그저께 다녀왔는데. 아, 네. 요즘 송도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저 어느 시인도 송도에서 막 사진을 올리던데.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이야기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네, 뭐 송도가 제 고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제가 20대 때 가장 많이 갔던 바닷가가 송도예요. 거기서 연애사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송도를 다시 갔는데 네. 그때 그 옛 연애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너른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제 아버지와 큰언니가 떠올랐어요. 네. 사실은 저희 제일 큰언니는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제가 그 큰언니가 17살 때고 저는 이제 갓 태어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 언니가 저를 이렇게 많이 돌봤고 또 제가 5째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4대 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해서 초유를 안 먹였대요. 그래서 그 큰언니가 미염을 끓여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저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재조합되는 큰언니의 상이 있어요. 네. 굉장히 동화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또 굉장히 선량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언니들의 그 기억 속에도 그 언니가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의 얘기와 또 제가 만든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그 언니를 한 명의 어떤 천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들이 그 우리 아버지가 큰 딸에 대해서 되게 약간의 어떤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꾸짖고 막 혼내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큰 언니도 떠났는데 두 사람이 거기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하게 화해를 좀 시켜드리자 한 공간에서. 네. 그래서 송도 바다에 두 분을 모신 거죠. 송도 바다에 두 분을 모셔서 그 옛날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언니에게도 뭔가를 다 용서하고 큰언니도 아버지를 다 이해하는 그런 시로 이 시를 헌사했습니다. 네. 아, 그런 꼭 그 언니의 모습을 직접 본 듯한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아기 때였습니까? 네네. 그 제가 태어나고 다른 언니들의 이야기로 예. 네네. 네. 제가 한 2-3살 때 이제 네. 언니가 떠난 것 같은데 저는 네. 언니들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강가에서 언니를 태웠대요. 마치 무슨 다비식처럼 네. 사과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네. 그 위에 언니 시신을 올리고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을 탔다고 하는데 그거 아세요? 사과나무를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사과나무가 장미과예요. 그래서 장미 향기가 난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도 저에게는 굉장히 좀 애틋하게 들렸어요. 네. 장미 향기 속에 3박 4일을 불태우면서 떠난 그 언니가 늘 제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한 편의 시로 나오기도 하죠. 네. 좀 가슴 아프고 슬픈 내용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잘 묘사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이 시는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이건 조금. 네.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 연인 얘기 같지만 제가 쓴 대부분의 연애시는 네. 보통 연애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있어서 되게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때로는 잘 들어주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 조금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윽박지르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그거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리액션을 해줄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계속 간다고 가지만 거리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까지 하셨는데 다시 심장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3번 반복하셨어요. 제가 김해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정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네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더 짠하게 네. 남아있는 아버지라서 이것도 아버지와의 이별시입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떠나는 장면, 석양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을 아버지가 가는 마지막 뒷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 시인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오해할 뻔했네요. 그렇죠? 아버지의 첫사랑으로 그 쓰신 시도 있잖아요. 제목이. 네. 그건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저를 첫사랑의 연인으로 오해한 시예요. 네. 제목이 뭐였었죠, 시인님? 내가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을 때. 맞아요. 네, 정말 두 번째 시집에 수록돼 있습니다. 아버지 네. 관련된 시. 어쩌면 아버지가 연인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딸하고 아버지의 네. 관계는 네. 그러니까 그 김해 공항에 도착하실 때까지 3번이나 세 번이나 기다려주시고. 네. 그리고 그 치매라는 게 일종의 질병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의 또 그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천수호 시인님을 정말로 옛 애인으로 네. 옛 애인일 수도 있고 엄마의 그렇죠. 젊은 날의 딸일 모습일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건 네. 정말 시에 그 언니, 아버지, 가족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인님은 시가 삶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를 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면서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갈수록 더 할 말은 절제되지만 그 하고 싶은 말들이 애틋하게 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늙어간다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세요. 그 아직도 말은 너무 풋풋한 첫사랑.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정말 몸부터가 늙어가는 것 같고 저 정말 밤샘 많이 했거든요. 정말 밤샘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밤샘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금이가 돼요. 금이가. 네, 비트럭비트럭 거리는데 어쨌든 그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족에 대한 애도도 시로 할 수 있고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시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 시가 저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뭐 굉장히 거시적으로 뭐 이런 뭐 노동운동 뭐 그죠 근로자를 위한 뭐 시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 사건들이 저에게 와서 제 가족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쓰게 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 중에서도 그 시가 한 편 있죠. 아침이라는 영정사진. 영정사진. 네. 네네. 그 시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를 겨냥해서 쓴 시예요. 오늘 네. 아침에도 또 뉴스가 네. 들리던데 네. 가슴 아픈 노동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김용균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죠 네. 그 현장에서는 이게 참 이게 실행되기가 쉽지 않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영정사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분에 대한 애도도 제가 시로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발언권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었는 거에 대해서 네. 제 시 한편으로 대신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국화꽃 한 송이로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사회적인 죽음에 관련된 시 아침이라는 영정사진 이호정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침이라는 영정사진 천수호 푸르스름한 수염으로 그가 왔다. 이 땅의 청년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듯이 사진 속에서만 햇빛 웃음이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간혹 가래침을 맞는 영상이 뜨기도 했다. 멱살 잡히는 장면은 뉴스감이 되지도 못했다. 암청색 바탕화면에 검은 형상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침은 그런 것이다. 주검으로 정지되었던 사물들이 창을 내고 빛을 반짝이기 시작한다. 이런 영상은
매일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죽어가는 오늘 아침은 내일 그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단단한 사각틀 안에 있다. 가만히 들어보면 화면 밖에서는 목련이 핀다는 봄의 말이 들리기도 하지만 발인의 국화 향기가 줄을 서는 아침이다. 꽃잎은 빳빳하지만 이 흰 꽃들에게 정규직이라는 꽃말은 없다. 웃음이 정지된 사진으로는 싸한 아침 냉기를 데우지도 못한다. 어두운 갱의 일터로 수그리고 들어갔던 청년의 어젯밤은 이제 기록이 되었고 어제의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하루 먼저 죽었다. 네, 호정 씨가 너무 낭독을 잘해서 제가 울 뻔했어요. 눈물이 아니 났어요. 저도 지금 조금 감정이 네, 이입이 네. 되다 보니까 네. 순간 살짝 격해져가지고 네, 네. 아까 약간 미스도 일어나면 네, 이게 저도 모르게 네. 제 안에도 어떤 아직은 정의감 같은 게 조금은 남아 있나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네. 또 이제 우리 시인님한테 또 다시 감사를 드리는 제가 이런- 감사합니다. 네. 일깨워 주심을. 내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좀 마음이 아프고 네. 무거운 시들은 조금 감정이 울컥하죠. 네, 예를 그렇게. 들면 또 세월호 관련된 시. 네. 그래서 저는 세월호 관련된 시 낭송을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눈물이. 네,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시 진짜 가짜 사과 그 시도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죽음. 네, 이거하고 완전히 또 단절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가 아직도 구별이 안 돼서 구분이 네. 안 돼서 네, 네. 죽을 때까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어쩌면 우리가 이 안에서 죽을 때까지도 헤매다가 네.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그러고 죽진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오늘 굉장히 또 숙연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도 네. 정말 온전히 진짜인 김소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네. 별 말씀을. 예, 호정 쌤도 네. 마찬가지고 우리 네. 수정 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사회적인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아닐까요? 네, 이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는 시인님 씨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시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 시집에 특히 많이 나오는 소재가 창이에요. 창. 참. 예,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창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내다보지만 이 창 안의 세계와 창 밖의 세계 굉장히 뭐 궁금해지는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죠. 창 밖으로 나가면 마치 죽음이 우리 문지방 앞에까지 와 있는 것처럼 되게 두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그 창에 관련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차창의 유리가 내 얼굴에라는 시도 있고 창 밖의 일들, 창과 상 사이의 힐끗,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아침이라는 영정사진.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제가 무의식 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그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그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렇게 시로 표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와 두 겹이란 것 두 편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럼 김소연 선생님 네. 그리고 두 겹이란 것 선소 시인님 네, 두 편 부탁드립니다. 사고에서 시작된 이야기 천수호. 멀리 해변에 진짜 펭귄이 나타났다. 두 마리가 뒤뚱거리며 이리저리 모래밭을 헤맨다. 길이 뻔히 보이는데 갈피를 못 잡는다. 서로 뭘 먹여주는지 마주보고 선다. 어미와 딸인가? 지어미와 지아비인가?
관계를 알 수 없는 먼 거리, 이야기를 만들기에 적당한 거리, 신화를 꾸미기엔 더없이 환상적인 거리,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화자가 현실감을 익힌다. 새 눈을 뜰 때마다 자세만 달라지는 펭귄, 자로 잰 듯이 매일 똑같은 두께의 바다, 비슷한 패턴의 파도, 이러한 화면은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는 것. 다시 화면을 되돌려서 본다. 멀리 해변에 펭귄 비슷한 것이 뒤뚱거린다. 두 마리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헤매는 건지 노니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갈 길이 뻔한 연인이라는 말은 상투적이다. 모래 언덕은 가까웠다가 멀어지면서 줌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춘다. 어디쯤에서 종방될지 알 수 없는 드라마가 시작된다. 두 겹이란 것. 전수호. 종이컵 두 개를 포개 놓고 따른다. 두 겹이라는 것. 한 겹을 지나 또 한 겹을 지날 때의 두려움. 맥락 없이 무차별한 바늘 끝의 긴장을 따라, 침소봉대의 의혹을 따라 뚫었습니다. 저 개천도 두 겹이었다는 사실. 열리는 물과 닫히는 물. 한 겹은 벗고 한 겹은 입는 바늘 끝의 시간. 미래를 말하지만 과거를 파내고, 두 잔이지만 넉 잔을 통과하고, 쉬기가 흔드는 벚꽃가지가 허공과 물결에 꽃잎 모양을 뜰 동안, 한 겹이 젖고 또 한 겹은 마를 동안 뚫렸습니다. 물길을 열고 한 사람이 다치던 그날의 사건. 접시물에 익사한다는 농 같은 말의 현장에서 수면을 열고 닫는 천변의 불빛들. 죽은 것과 죽은 듯 보이는 것의 심폐소생술처럼 두 개의 종이컵을 포개 놓고 한 겹을 지나 또 한 겹을 지나. 아,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두 겹이란 것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어떤 계기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또 처음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때는 언제이고 그 계기까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두 겹이란 것, 이 시는 정말 오래 걸려서 쓴 시예요. 이 시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늘 매일매일 산책하는 홍제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홍제천변에 제가 그 전날 모신과 이제 한 밤 10시쯤 운동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 한 10시쯤 돼서 또 한 번 더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전날엔 거기서 누군가가 술을 마시는 것 같았고, 슬핏 네. 봤을 때. 네. 근데 아침에 거기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접시물 같이 얕은 물이에요. 그 물 속에 들어가도 정강이까지 오지 않아요, 물이. 그 정도로 얕은 물인데,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엎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 사망이 돼 있었고, 119가 오고 심폐소생술을 한 30분 이상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대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는데, 끝내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서, 저 물이 뭘까? 저 얕은 물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른 세상으로 끌고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물 속에도 두 겹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속에도 뭐 쉽게 말하면 이성 과 저성 같은 그런 두 겹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도 그 시를 완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진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이현곤 선생님의 전시회, 사진 전시회 한강 2분의 1이라는 전시회를 가서 저 그 작품들에게 너무 이렇게 매료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앞에서 한 30분 정도 혼자 서 있었어요. 정말 그 작가분이 그때 와 계셨는데 좀 미안할 정도로 오래 서 있었어요. 지하 전시장에서. 네. 이렇게 하도 안 올라오니까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앞에서 이 시의 마지막까지를 썼습니다. 그게 두 겹이었고 그 한강 2분의 1이었기도 하지만 그분이 주로 이제 제주도나 강릉에서 찍은 바다 수평선을 주로 찍었는데 네. 날씨에 따라서 너무 다른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너무 다른 그 색깔과 그 선이 있는 듯 마는 듯 그 두 겹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하나 같기도 하고 둘 같기도 한 그 묘한 그 분위기 속에 오래 있으면서 이 시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시라서 저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상적이라고 읽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사진 작가분도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네. 그 기간이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몇 년? 1년이 훨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고 있기도 했다가 또 안 돼서 놓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된 게 그 이영근 선생님의 전시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진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전시회는 어떻게 또 알고 가시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제 지인이기도 해서 네. 네, 원래 알고 있던 분이어서 네. 전시회 한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강 2분의 1이라는 그 소재도 그렇고 가끔 인터넷에서 그 사진이 떠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해서 갔는데 그 인터넷 사진에서 보는 거랑 현장에서 작품 보는 거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크기도 굉장히 크고 그 색감 자체가 그 인터넷 화면에 뜨는 거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고 네. 저 세계가 하나의 세계인가? 정말 두 개인가? 막 이렇게 모호하기도 하고 굉장히 환상적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무의식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시를 그날 마무리했습니다. 네. 전시회를 직접 가시기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네. 안 그랬으면 네. 끝까지 이 완성을 못하는 시로 남았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이호정 선생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시집을 처음 받아서 봤을 때 제일 어렵다. 네. 무슨 사연이 있으셨을까? 나중에 어떤 사적인 장소에 있다면 네. 창작 동기를 정말 묻고 싶었던 네. 그런 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 뭐 알지 않으면 그 시인님의 깊은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기는 저희 일반적인 네, 사람으로는 네, 네. 아무리 애정한다 해도 그 애정 갖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딴은 네. 굉장히 정보를 준다고 네. 접시물에 익사한다는 놈 네. 같은 말의 현장에서라고 네. 현장성도 좀 살리기도 했는데 네. 이게 또 잘 와닿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네. 창작 그 배경 동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또 이 시만큼은 또 시인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창작의 사연.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배경을 네, 네. 배경 이야기를 듣고서 감상하시면 네. 훨씬 더 그 메시지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것도 네. 있었어요. 그분의 죽음을 마치 내가 무슨 그 구경거리처럼 시에다가 옮기는 게 되게 싫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처럼 그냥 추상화처럼 슬쩍 던져놓자 이런 네.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게 되게 미안하고 네.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 그저 앞을 지나갈 때는 한 번씩 예도를 하거든요. 네. 잠깐씩 예도를 하는데 그 얼굴을 모르는 분이지만 분명히 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사연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시에서 어떤 무슨 이야기거리처럼 올리는 게 되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약간 그 그림처럼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림처럼 올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호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이 하나 이렇게 출간이 되면 그러니까 시인님의 그런 출판 기념회 낭독회 같은 거를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는 게 그 시에 대한 창작 배경을 전해 들으면 그 시에 대해 이해가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아까 질문하신 거 있었다. 그죠? 네네.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는가. 네네네. 그 계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약간 빈촌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사를 간 데가 빈촌이었는데 네. 그 학교 선생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똘똘하셨어요. 과목별로 그 과목을 나눠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6학년 2반이고 6학년 3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유난히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구명철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남자 선생님. 네, 남 선생님인데 전 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찍 장가를 가셨더라고요.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시니까 제가 속으로 좀 짝사랑도 했겠죠. 네. 근데 그분이 국어 시간에 들어왔는데 어젯밤 혹시 천둥 번개 소리 들으셨어요? 네. 네. 어젯밤 같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제 학생들한테 커튼 다 내려. 그래서 옛날에 커튼 아시죠? 하얀색 커튼. 네. 아, 네. 문이 없는 거. 창문. 예, 학교 창문에 있는 그 커튼을 다 내리고 눈 감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그 작은 체구에 비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찼어요. 다 눈을 감았더니 조지훈의 승무를 정말 그 큰 소리로 그 맛깔스럽게 낭송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심장이 정말 쿵 막 저게 뭐지? 노래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떨리지? 막 팔을 떨리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네. 와 저런 게 있었구나. 아 저런 거 나도 하고 싶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학교 가서도 굉장히 그 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고 머릿속에 막연하게 나도 시인이 될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조지훈의 승무를 심쿵할 정도로 들으셨다면은 그때부터 뭔가가 그 저는 첫 구절이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 리듬에 그냥 매료됐던 것 같아요. 얇은 사 하얀 하얀 꽃가른 고이 접어 접어서 나빌레라. 맞아요, 리듬이요. 네, 그 리듬 때문에 저거 뭐지 이렇게 했고 그거를 찾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네. 저 시가 네. 뭔지도 몰랐다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본 거예요. 네. 교과서에 나왔던가 교과서에. 뭐 네. 그때 이제 그때 그 시가 이 시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너무 그리워했죠. 근데 최근에 그 선생님과 연락이 됐어요. 어머. 네. 제가 시집도 어머.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라 하셨고 제가 수학여행 갈 때 그 선생님 외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네. 그 반의 학생들한테 외할머니를 안 맡기고 저보고 손 꼭 잡고 할머니 이 학생 꼭 손 꼭 잡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 그 큰 배설이라고 전 너무 의기양양하고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다. 네, 그 기억이 결혼도 하신 남자 선생님이 소풍날 외할머니를 네, 굉장히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독특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이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겠죠. 저는 그 할머니 모습 지금도 생각나요. 네, 할머니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네. 시인님이 되셨네요, 그렇죠? 네, 되게 감사하죠. 저에게 처음으로 그 시의 네. 전율을 느끼게 해준 분이 구명철 선생님이십니다. 아, 네, 혹시나 이 저희들도- 방송 들으시면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TV는 사랑을 싣고 네, 아니 정말 그때 제가 네. 그 생각했었어요. 한창 TV는 사랑을 싣고 할 때 나는 누구를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 정말 구명철 선생님 찾아야겠다. 구명철 선생님. 구명출 선생님이십니다. 구명출. 명출. 네, 네. 이름 여러 번 나갑니다. 네. 구명출 선생님. 네. 어떻게 연락이 되셨어요? 제 친구가 6학년 3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반장 부반장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부탁하면서 네네. 그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알고 보니까 계속 찾아뵙고 했더라고요. 그 친구랑 되게 친한데도 네. 그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돼버렸죠. 옛날에 한번 제가 엽서를 띄운 적이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든 고등학교 네. 때인가 뭐 네. 그 20대 때인가 네. 그 선생님이 전권을 가시는지 어쩌는지 답장을 못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선생님은 기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못 받으셨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날 뻔한 기회를 놓쳤고 네. 최근에 이제 만나 뵙지는 못했고 네.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네. 전혀 퇴직하셨고, 네. 알고 보니까요, 네. 저희들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요? 그쵸. 아니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하셨는데 그때 이제 갓 부임해 오셨어요. 갓 음. 한 22세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은 한 10살 차이 우리하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 한 띠동갑 정도 되지 13살이니까 않을까. 띠동갑이면은 가능하죠. 네, 저는 또 일찍 학교로 가서 나이가 일찍. 네, 나이가 좀 어렸었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국군 장병 아저씨께 편지 쓰던 그분이 사회에서 만나니까 별 차이 안 나더라라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조금 이상한 비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련한 추억 속에 네. 들어갔다 네. 나왔습니다. 역시 첫사랑은 달콤해요. 네. 그렇구나. 아,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석조원에서 돌사자가 웃고 있다. 들어볼까요? 이호정 선생님 낭독 부탁드립니다. 석조원에서 돌사자가 웃고 있다. 천수호. 기도 끝으로 돌아가는 돌덩이가 있다. 돌 속에서 꽃봉오리 같은 두 손이 붉어져 나왔다. 합장한 손이라 했다. 돌마다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은 듯 흔들리는 촛불같이 돌은 위태로운 손을 숨기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기도나 하고 있을 거니? 돌은 그때쯤 목소리도 낸다. 놀란 손은 제 몸 전체를 다시 눈덩이로 뭉칠 듯이 손가락부터 갈퀴를 붙인다. 돌에서 심장이 붉어지기도 하고 둥근 배에서 발 뒤꿈치가 솟아 올라오기도 한다. 돌의 태교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옆에 서 있던 돌사자가 사람같이 웃고 있다. 나만 웃을 줄 모르는 돌. 여운이 우리- 많이 남아요. 네. 울다가 웃다가 해서 모처럼 웃어봤는데요. 네. 시인님, 시인으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신춘문예 당선해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고 맞선 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학교를 통해서 학교 조교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미리 말해줘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상관없다 하고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진과 이름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래서 네. 거기 있는 제 학교 네, 네. 제가 이제 학교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조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교 전화 끊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굵직한 남성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반가워서 이제 전화번호를 물었다. 실례가 되면 죄송한데 너무 반가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맞선 보셨을 때 누가 애프터를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결혼할 뻔했어요. 어머, 그런데 근데 그 어른들 궁합이 안 맞다고 너무 사생 결단으로 말리셔서 양쪽에서. 왜냐하면 제가 토끼띠인데 그분은 범띠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범이 토끼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막 양쪽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깨졌어요. 다 될 뻔한 자리에서 그럼 깨져서. 두 분은 어른들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한 3, 4개월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 기간에서 뭐 애틋하게 막 울고불고 할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분은 좀 많이 아쉬워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집으로 들어가면 전화가 왔었다. 뭐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굉장히 이미지도 좋았고 네. 또 저 정도 사람이면 뭐 인생을 같이 해도 좋겠다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네. 또 정성스러웠고 저한테. 네. 그런데 뭐 그날 상견례 하고 오는 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또 천둥번개 어제와 날이 같이. 이어지. 어제와 같이 대낮에 그것도 네.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좀 조신하신 분이신데 막 컵을 떨어뜨려서 컵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아버지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그 상견례가 깨졌는데 이제 양쪽에서 다시 가서 궁합을 보니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죠. 근데 그분이 항상 머릿속에 그건 있었어요. 그분이 빨간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 네. 빨간 차에 그 방향제 있잖아요. 네. 그 방향제 냄새를 어디선가 제가 맡으면 그 차가 떠올라요. 맞아. 네. 네. 그 저는 약간 향기로 뭔가를 추억하거나 기억하는 그런 좀 힘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이제 그 향기가 나면 갑자기 그 차가 빨간 차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 놔두었던 네. 그 약간 어색하면서 네. 그런 얘기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저는 좀 당황했죠. 뭐 그때는 뭐 아기들도 좀 어리고 그럴 때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러고 마는 거죠 뭐. 그러면 지금 혹시 남편분은 범띠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꿀꿀이띠예요. 꿀꿀이띠. 네. 어, 궁합 안 본다는 4살 차이입니다. 4살 차이. 아. 그 시인님의 남편분도 역시 시인 같은 느낌으로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뵌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갑자기 급 궁금했었습니다. 돼지띠. 네. 네. 그럼 다시 얘기가 네. 우리 삼천포로 잠깐 빠졌다 와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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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행복했던 네, 네, 네.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시로 쓸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해도 그 표현할 수 없는데 시로 해버리면 짝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네. 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쭉 읽었던 또 여러분들이 읽어주셨던 시들이 그 애도 시들이 많잖아요. 네. 마음껏 애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눈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 그게 그것보다는 절제된 어떤 시어로 친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언니에게 시 한 편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시를 읽으면서 또 행복하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네 좋은 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벨트 우체통과 연분홍 유언이 있었다. 두 편의 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소연 선생님과 천수 시님의 목소리로 두 편 들어보겠습니다. 벨트 우체통 천수호 갓 쉰이 되어 소나무 아래 묻힌 친구 3년 투병하면서 온갖 원망을 남편에게 다 쏟아붓는 것이었는데 그 남편은 별별 소리를 다 듣고도 무심한 법조인이었는데 친구는 그의 무덤덤함이 무덤같이 끔찍하다고 그리움도 외로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푸념처럼 넋두리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 어느덧 이죽이라 모처럼 그 소나무 찾아갔더니 아름드리 그 나무 아랫도리에 친구 남편의 벨트가 단단히 묶여 있다. 이 세상 일을 다 모르고 떠나는 일이 얼마나 다행인가. 혼자 중얼거렸는데 소나무는 제 허리춤의 벨트가 이미 오래 묵은 제 몸의 것이라는 듯 딱 맞는 품으로 편안히도 당겨 끼고 있었다. 나는 그 벨트에 엽서 하나를 끼워 놓고 묵묵히 돌아설 뿐이었다. 연분홍 유언이 있었다. 천수호. 노래만 남기고 꽃잎은 가져간 사람이 있다. 투병은 길었다. 만개하기 전에 꽃잎이 먼저 부스러져서 그는 잘 보지 않는 책갈피를 열고 들어가겠다고 했다. 핏기도 핏물도 없는 페이지에 잘 찍은 발자국처럼
꽃잎 가랑이를 찢어도 보았구나. 그래, 당신이었어. 언젠가 그를 그렇게 열어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게 그는 더 먼 곳에 있겠다고 했으니 꽃잎은 병색도 모르고 그를 따라갔고 물기가 빠져나간 페이지에 이야기들만 남아 개미처럼 기어다니겠지. 한 페이지 넘기고 듣고 한 페이지 넘기며 따라 부르고 그런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납작해진 꽃잎을 간혹 건드려 깨워야지. 딱풀처럼 잘 붙은 사랑 얘기는 다시 열지 말까? 오래 덮어둔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날이 올 테니까. 꽃잎만 남기고 노래를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가물거리며 말할지도 몰라. 그런데 참 이상하지? 노래와 꽃잎 이야기가 서로 나뉠 수 있다는 것. 개미처럼 꼬물거리는 글자들을 암호 삼아 남이 읽지도 듣지도 못하게 밀봉해둔 유언이 있다는 것. 네, 두 편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무덤덤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무덤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떡해요, 시님? 무덤덤, 무덤. 요즘 무덤이 점점 없어지죠. 네. 그죠? 네, 무덤이 없어져야 될 것도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시 두 편에 대해서 혹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벨츠 우체통은 정말 좀 할 말이 네.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5, 6년 전에 잃었어요. 네. 그 친구는 저에게는 뭐 선녀 같기도 하고 또 제 인생을 코디해주는 코디네이터 같기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좀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늘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는 끝없이 박수를 치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친구가 어느 날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 네. 수목장을 해서 소나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굉장히 자주 보러 가는 편이에요. 네. 그럼 가면 이제 남편이 가서 꽃도 약간 심어주기도 하고 거기는 뭘 그런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뽑아져 있고 막 이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 하루는 가니까 네. 그 나무에 벨트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 친구가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법조인이었는데 네. 저 사람은 그리움도 몰라. 사랑이 뭔지도 몰라. 너무 삭막하다는 식으로 늘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그 벨트를 묶어 놓고 간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차라리 남편이 정말 그리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고 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을 두고 갈 때 그 애틋함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제 엽서 하나를 써서 꽂아놓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엽서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벨트를 거는 그 남편의 마음과 엽서를 거는 제 마음이 그 친구에게 분명 와닿지 않을까. 저는 늘 그 나무에 갔다 돌아올 때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 나무가 유난히 떨린다는 것을 계속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지금 배웅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또 맞이하고 있구나. 나뭇잎 떨리는 걸로 계속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거짓말쟁이 같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던 저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 친구가 어디엔가 있다면 제가 가면 분명히 그렇게 나뭇잎을 흔들어서 인사해 주지 않을까 그 생각도 했고 그 친구가 좋아했던 그 뭐 케이크나 그리고 커피 뭐 이런 거를 가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면서 같이 나눠 마시고 가서 대화도 하고 앉아서 같이 놀다가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근데 가장 제가 갔을 때 놀랐던 게 그 벨트가 매어져 있었던 그 사건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벨트는 관리인이 안 치우고 지금까지 잘 아니 없어요. 없어졌어요. 관리인이 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네. 너무 야속한 관리인.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벨트를 거기다 끼울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보면은 여기 뭐 무심한 법조인이라고 네. 평상시에 그래도 정말 그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벨트를 매서 벨트를 채워놓고 오래 묵은 제 몸의 것이라는 듯. 이게 정말 이거 묶는 거잖아요. 자기는 벨트를 빼놓고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묶는 거잖아요. 이게 음. 생과 사를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것? 네. 예, 그 너머의 거를 어떻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신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무심한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수채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그 친구분이 차 주시고 가셨다는 아, 그분이신가요? 맞아요. 네네. 지금도 그 차를 잘 타고 네, 있죠. 그- 왜냐하면 떠날 때 제가 차가 없었어요. 네.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3년 정도 차를 제가 안 사고 있었거든요. 운전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그 친구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이 차를 딴 데 팔려고 한다. 근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이 저에게 오지 않았나. 그 친구가 늘 이렇게 제가 차가 없어서 전철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아껴서 타고 또 자기랑 나랑 추억이 있는 그 차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인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가 타던 차를 내가 이렇게 타고 늘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운전을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네. 그 이렇게 뭐 무섭거나 그런 생각은 안 전혀. 들었어요 하는 네. 질문도 네.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벨트 우체통이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시를 듣고서는 또 그걸 보니까 그 친구분의 남편은 벨트로 묶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친구는 우리 또 친구한테 네. 시인님한테 차로 뭔가를 남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살짝 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소름이 조금 돋는. 아, 저 그 친구가 쓰던 그 차 걸레 있잖아요. 네. 주황색 너무 깨끗하고 예쁜 거를 네. 지금 6년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닦았어요. 제가 어저께 그거 선글라스 닦았어요. 옆에 놔두고 선글라스 같이 깨끗한 것만 한 번씩 닦지 네. 차는 절대로 안 닦죠.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친구가 신고 있던 신발도 다 차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신발은 돌려줘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그건 돌려주자 해서 이제 제가 네. 택배로 집으로 보내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듣던 뭐 CD 뭐 이런 거 다 네. 그대로 장착된 상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같이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혼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막 이러면 그 마치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백미래 막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두려움으로 오지 않고 네. 되게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짠하고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식구가 짠. 여기서 여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소나무는 제 허리춤의 벨트가 이미 오래 묵은 제 몸의 것이라는 듯. 네, 이게 정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내 생각에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대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요. 아, 네. 짠한 사연이 담긴 시라 눈가가 촉촉해져요. 어떻게? 네. 그러면 우리 두 분 선생님들 혹시 시인님께 궁금한 점, 네, 질문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네. 제가 평소에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서 저희 모든 것을 두 분이 알고 계십니다. 워낙 그 저보다 인연도 오래되셨고 시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두 분이라. 저는요, 저 두 분들 앞에서 빙어예요. 속이 다 보여요. 뼈도 보여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네, 점이 네. 있으시면 네. 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시집에 주제가 죽음으로 쓰셨는데 다음엔 혹시 삶에 관해서 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네. 너무 슬프다고 막 제 시집 받고 울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예, 좀 어둡고 네, 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애도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차츰차츰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온 느낌? 그래서 제가 조금 지겨워질 것 같아서 예, 소연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지겹다고 안 할게. 와
고마워요. 근데 또 쓰면 또 죽음 얘기가 나와요. 아직까지 덜 예도가 됐는지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시들도 죽음이 자꾸 묻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좀 밝은 걸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몸 구조가 항상 이 우울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럴 때만 시가 올라오거든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시가 올라오지를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시집에는 조금 더 경쾌하고 좀 밝은 이미지로서 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쓰면 어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소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아니, 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분도 투병 중이시고 네, 네. 어머님도 좀 편찮으시고 하니까 네. 곁에 항상 네. 두셔야 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겪고 있고 가족이 많아서 그런지 늘 아픈 사람이 늘 있으니까 거기서 잘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게 잘 빠져들어 있어갖고 저를 잘 빼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부터 경쾌한 시를 쓰겠다 뭐 이런 뭐 다짐을 할 수도 없고 이미 내 몸에서 녹아서 나오는 건 그죠 그 염분이 벌써 있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되게 죄송하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래도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안이비설신의 그러면 이제 왠지 다음 시집은 후각이 가득한 아까 향기 네, 말씀하셔서 네, 네. 향기로 또 뿜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호를 해볼게요. 믿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시집이나 책이 있다면 시인님은 어떤 걸? 네. 시인들은 뭐 시집은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제 콕 집어서 한 시집을 말하면 네. 그 외에 다른 시인들이 너무 격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시집과 굉장히 관련 있는 책 두 권을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와 네. 그 김진영 씨가 쓴 아침의 피아노 이 두 권의 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애도일기와 네네. 그 아침의 피아노. 두 권 다가가 이제 애도일기는 어머니에 대한 애도고 네. 이제 아침의 피아노는 본인에 대한 애도예요. 미리 애도한 그런 책인데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혹은 죽음 체험 직전에 어떤 우리 삶의 자세라든지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산채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이라서 우리 요즘 무슨 그 죽음 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글로서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애도일기와 아침의 피아노 네, 우리 그리고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아침의 피아노를 쓰신 김진현 선생님이 애도일기를 번역하신 분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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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연결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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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선생님도 궁금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우리 천수 시인님의 어떤 다른 분들하고의 조금 차이 나는 거? 제 지금 안목에서 지금 수준의 안목에서 네. 보면은 언어 사용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읽으면서 이렇게 줄줄줄줄 잘 넘어가는 단어들을 네. 아까 그 조지훈 승무 얘기하면서 리듬에 그 무슨 네. 뜻인지 모르지만 리듬에 심취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시 안에서 시어로 네. 그게 아마도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게 어떤 시인님의 시인으로서의 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네. 그게 어떤 깊이나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어떤 어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리듬감 같은 거 네.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도 뭐 무덤덤 할 때 네, 무덤이 네. 생각난다 일종의 네, 예를 네. 들면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정말 궁금한 건 그걸 인위적으로 평상시에 좀 고심을 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쓸 때 이렇게 창작적으로 그냥 정말 감으로 나오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대부분 네.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몸을 관통한 언어들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태고가 진짜 저는 어려워요. 네. 태고를 하면 이제 그 특별하게 뭘 이렇게 집어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배열을 바꾼다든지 네. 이제 그런 거지 태고를 하면서 특별하게 시어들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두 개의 시어가 걸려서 그걸 교체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어떤 자동연상법, 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번 시집 같은 경우엔 권태에서 네, 곰삭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의적으로 네. 정말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지만 공감하는 그 부분 요소는 다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제 시를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네. 그래서 그 시를 이제 정말 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나 어떤 공감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으되 각자의 공감 부분은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 같은 그런 네. 시. 그러니까 언어가 거기서 곰삭다라는 말에서 오는 네, 여러 네. 가지 그 센스적인 어떤 언어 표현법이 저도 정말 너무 근사했던 것 같아요. 곰삭다 네. 기사에서 다뤄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인님의 시는 네, 정말 네, 네, 그 네. 시어가 네. 몸을 관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이라 눈으로 읽을 때도 좋지만 정말 이거를 소리내서 읽을 때는 더 울림이 있는. 그래서 지금 관통이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또 언뜻 떠오른 건데 이렇게 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냥 이렇게 끄적거리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그 시 삶이 그냥 시인인 시. 예. 2%가 삶의 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살며 시 한 편, 제가 막 살며 시. 부족해가지고 어떤 표현이나 이런 걸 못 해드리고 그냥 같이 그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추억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제 SNS에 포스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써드리고 싶은데 정말 할 말이 그거 딱 있었어요. 정말 삶이 시 그 자체인 시인. 예. 진짜 찐팬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그 관통이라는 아. 단어가 모든 걸 다 함축적으로 네, 네.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전등번개로 답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상의 답례를 드릴 수가 우리 없네요. 모두 창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창을. 네. 그럼 앞으로의 일정, 향후 계획 같은 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인에게 이제 계획이라고 하면 그거 제일 안 맞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시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물론 뭐 비절제 뭐 이런 거 뭐 또 절제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계획 없이 사는 게 시인의 삶인 것 같고요. 그 시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시집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 시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써놓고 나서 묶어보니까 이때는 내가 만지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이때는 내가 특별하게 뭐 그죠 느끼는 거 그런 것들 눈으로 보는 게 관심이 많았고 뭐 그걸 나중에 묶어보니까 나오는 거지. 네. 제가 의도하고 지금부터 눈으로만 보겠어. 뭐 지금부터 귀로만 듣겠어.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미지에 남겨두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도 네. 시처럼. 시인님도 전국고시잖아요. 뭐 대구, 부산을 비롯해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네. 저 너무 좋아요. 전국적으로 가도 너무 좋고 거기서 또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네. 그게 또 이제 가끔이지만 연락하면서 반갑고 그게 다 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시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고양시도 와주시고. 네, 제가 일산에 살다가 13년을 살다가 이사를 나갔는데 네. 굉장히 낯익은 데인데도 또 오니까 또 신선한 느낌도 들고 네, 네.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고향에서 이것을 녹음하게 되니까 또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덩달아 행복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인님과 두 분 선생님 못다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텐데요.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살며 시 한 편, 살며 시 특집 천소 시인편에 함께 해주신 천소 시인님, 김소연 선생님, 이호정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5월 31일 봄의 끝자락인데요. 살며 시와 함께 행복한 여름 맞이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살며 시 한 편, 살며 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